25편 살아남은 자들의 도시. 총알이 빗발치는 버스 뒤에서 네 사람은 숨을 죽였다. 가람은 처음으로 좀비보다 더한 공포, 즉 인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저격수는 그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요하게 총알을 퍼부었다. 젠장, 완전히 발이 묶였군. 강태식이 욕설을 내뱉으며 주변 지형을 살폈다. 사방이 탁 트인 대로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 가람의 머릿속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황하지 말게, 왓슨 군. 적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아군이 될 수 있는 존재 또한 있다는 뜻이지. 저들의 존재는 이 도시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증거라네. 홈즈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저 저격수의 목적은 우리의 사살이 아니야. 경고와 제압이지. 만약 죽일 생각이었다면 첫발에 자네의 머리를 꿰뚫었을 걸세. 저들은 고도로 훈련된 그리고 명확한 규칙을 가진 집단이야. 홈즈의 분석은 정확했다. 총격은 그들이 버스 뒤에 숨은 이후로 뜸해져 있었다. 저격수는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 사격을 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대생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홈즈는 가람의 시선을 통해 주변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다. 저격수의 시야에서 벗어나 지하로 통하는 길. 바로 저 맨홀일세. 홈즈가 가리킨 곳은 버스 뒤편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낡은 하수구 맨홀이었다. 내가 신호를 주면 강태식 씨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리고 그 틈에 모두 지하로 진입하는 걸세. 단 10초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강태식은 허리춤에서 마지막 남은 연막탄을 꺼내들었다. 셋, 둘, 하나, 지금. 강태식이 연막탄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핑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뚝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저격수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정확하게 팔을 쏜 것이다. 태식 씨. 가람이 비명을 질렀지만 강태식은 고통을 참으며 외쳤다. 신경 쓰지 말고 뛰어. 자욱한 연기가 도로를 뒤덮는 순간 가람은 부상당한 강태식을 부축하고 서윤과 함께 미친 듯이 맨홀을 향해 달렸다. 타타탕. 총알이 그들의 발밑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세 사람은 쇠로 된 뚜껑을 열고 악취가 진동하는 어두운 지하 하수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살아남은 자들의 도시는 그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26편 또 다른 생존자 그룹. 지하 하수도는 칠흑 같은 어둠과 코를 찌르는 악취로 가득했다. 가람은 핸드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강태식의 팔을 살폈다. 다행히 총알은 뼈를 비껴가 근육을 관통했을 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옷을 찢어 능숙한 솜씨로 강태식의 팔을 지혈하고 붕대를 감았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오래 머물 곳은 못 되네. 홈즈가 말했다. 하수도는 도시의 모든 곳과 연결되어 있지. 저격수들이 우리를 놓쳤다고 판단하면 분명 다른 맨홀을 통해 추격해 올 걸세.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하네. 세 사람은 어둡고 축축한 지하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식은 즉시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홈즈가 그의 팔을 막았다. 기다리게. 적애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질서가 느껴지는군. 그들이 다가갈수록 말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곳에는 지하철 환승 통로를 개조하여 만든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수십 개의 텐트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식량을 배급하는 사람들,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경계를 서는 무장한 경비대까지. 그곳은 재앙 속에서 피어난 또 다른 살아남은 자들의 도시였다. 그들의 등장은 지하 도시의 경계를 서던 경비대에게 즉시 발각되었다. 중무장한 남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에워쌌다. 손들어, 무기 버려. 강태식은 섣불리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총을 내려놓았다. 그때 경비대원들 사이를 뚫고 중년의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의사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노련한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어디서 온 누구들인가. 가람이 대표로 나섰다. 저희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가던 중입니다. 저희를 해칠 의도는 없습니다. 남자는 그들의 행색을, 특히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된 강태식의 팔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보다시피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만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소. 우리는 외부인을 받지 않소.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특히 당신들 중 한 명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오. 그의 시선이 위대생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윤에게 향했다. 우리에겐 식량도, 무기도 충분하오. 하지만 의약품과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 만약 저 아가씨가 우리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주겠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거래이기도 했다. 가람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락하게, 왓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이 아닌 동맹일세. 그리고 나는 저 남자에게서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네. 제27화, 고수의 인정. 그 손 헛되이 쓰지 말게. 옥선 할머니가 떠난 가게 안은 빗소리만이 가득했어. 난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를 그녀가 비워낸 배추전 접시와 막걸리 잔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지.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어. 자네, 손이 참 좋구먼. 그 귀한 손, 헛되이 쓰지 말게. 귀한 손. 난 내 두 손을 들어 눈앞에 펼쳐봤어. 여기저기 긁힌 흉터, 굳은 살, 짧고 뭉툭한 손톱. 세상을 향한 분노로 주먹을 쥘 때나 쓰던 설거지로 거칠어진 볼품없는 손. 난 내 손을 단 한 번도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오히려 내 실패한 인생을 상징하는 저주받은 손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50년 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장인이 그런 내 손을 보고 귀한 손이라고 말했어.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혀있던 수많은 못들을 단번에 뽑아내는 것 같았지. 인정. 난 살면서 누군가에게, 특히 어른에게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 근데 내 존재 자체를, 내 손을 인정해주다니. 헛되이 쓰지 말게. 그 말은 더 무겁게 다가왔지.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 책임감이었지. 지금까지 이 능력은 그냥 내게 벌어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기현상일 뿐이었어. 근데 할머니의 말은 이 능력이 나에게 선택권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했다는 걸 깨닫게 해줬지. 난 더 이상 이 힘 앞에서 방관자일 수만은 없었어. 이 귀한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헛되이 쓰지 않을 수 있는가? 난생 처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 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가게에 남아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음식들을 떠올렸지.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남자를 위한 라면, 꿈을 잃은 여자를 위한 떡볶이, 세상에 잊혀진 노인을 위한 어묵국물, 실패한 가장을 위한 순대, 다투던 연인을 위한 잔치국수, 거짓 웃음 뒤에 울던 학생을 위한 김치찌개, 과거에 얽매인 친구를 위한 제육덮밥, 그리고 스스로를 축하하던 아이를 위한 돈가스까지. 내 손은 그저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게 아니었어. 그들의 텅 빈 마음, 그 가장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었던 거야. 어쩌면 이게 내 손을 헛되이 쓰지 않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생각했지. 다음 날 아침, 난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 그리고 주방의 모든 조리도구를 꺼내 닦기 시작했지. 특히 어제 배추전을 부쳤던 낡은 프라이팬과 내게 깃든 영혼의 도구인 듯한 식칼을 정성껏 닦았어. 그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었지. 내게 주어진 소명을 준비하는 경건한 의식이었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길 건너 명가식당의 문이 열렸어. 옥선 할머니가 나왔지.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 할머니는 더 이상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지 않았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할 뿐이었지. 하지만 난 알 수 있었어.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경계가 아닌 어떤 기대를 담은 눈으로. 난 더 이상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어. 오히려 든든했지. 내 길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스승이 생긴 기분이었달까. 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 오늘의 메뉴가 어떤 상처 입은 영혼을 내게 데려올지는 몰랐지만 이제 난 그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내 귀한 손으로 말이야. 제28화 보이지 않는 노동의 무게. 옥선 할머니의 시험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 가게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지. 난 더 이상 수동적으로 각성을 기다리지 않았어.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내 손이 이끄는 대로 신선한 재료들을 사왔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재료들이 주방에 쌓여갔지만 언젠가 반드시 주인을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난 요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날은 유난히 고된 하루였을 거야. 밤 10시가 넘은 시간, 마지막 손님일 법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지. 먼지와 땀에 절은 작업복 조끼, 피곤에 찌들어 풀린 눈동자, 무거운 어깨. 한눈에 봐도 고된 육체 노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택배기사였어. 그는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몸을 거의 내던지다시피 했지. 하하,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말이 아니라 하루 종일 몸 안에 쌓아둔 피로를 한꺼번에 토해내는 듯한 깊은 한숨이었어. 그는 메뉴를 고를 기력도 없는 듯 손가락으로 벽에 붙은 오늘의 메뉴를 가리켰지. 저거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 그건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지. 하루 종일 수백 개의 짐을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온갖 갑질을 견뎌낸 육체가 보내는 처절한 비명이었어. 그는 영혼의 위로가 아닌 바닥나 버린 생명의 에너지를 원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덧붙였지. 뭐든 좋으니까 힘나는 걸로. 그 원초적인 갈망이 내 각성을 불러일으켰어. 이번에는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아니었지. 그저 순수한 고갈,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아주 직접적이고 절실한 요구였어. 이 사람에게는 위로가 아닌 불을 지펴주어야 한다. 필요한 건 부드러움이 아니었어. 꺼져가는 모닥불에 들이붓는 기름과도 같은 강렬하고 원초적인 에너지였지.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음식은 꼼장어볶음이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그 강렬한 맛과 식감으로 잠자던 세포까지 깨우는 음식. 난 자리에서 일어났어. 내 눈은 이미 주방의 특정 재료들을 향하고 있었지. 남자는 너무 지친 나머지 내가 움직이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는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화공을 응시하고 있었지. 그의 어깨 위에는 그가 하루 종일 날랐을 택배 상자들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보이지 않는 노동의 무게가 잔뜩 쌓여 있었어. 난 주방으로 들어가며 결심했지. 오늘 내 귀한 손은 저 고독한 노동자의 어깨에 쌓인 모든 피로를 전부 태워버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을 지피게 될 거라고. 제29화 꺼져가는 엔진을 깨우는 꼼장어볶음. 힘나는 걸로. 택배기사의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 내 안의 그놈은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아닌 고갈이라는 상태에 반응했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육체, 꺼져가는 엔진. 그걸 다시 깨우라는 아주 강력하고 원초적인 명령이었어. 내 몸은 주방으로 향했지. 이번에 느껴지는 감각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어. 부드럽거나 섬세하지 않았지. 거칠고 빠르고 공격적이었어.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장수처럼. 내 손이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꾸물거리는 꼼장어를 꺼냈어. 내가 이걸 언제 사왔지? 기억에도 없었지만 내 몸은 이미 오늘의 손님을 위해 이걸 준비해 둔 모양이었지. 살아있는 꼼장어의 힘찬 움직임이 내 손을 통해 전해졌어. 그래,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이 생명력이었지. 내 손은 망설임 없이 꼼장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 미끌거리는 놈을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 씻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냈지. 그 움직임에는 어떤 혐오감이나 망설임도 없었어. 오직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기계의 정교함만이 있었지.
주방 한편에서는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용기를 내줄 무릇을 섞어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매콤한 양념장을 만들었어. 그 붉은색이 꼭 타오르는 불꽃 같았지. 커다란 양파와 대파, 향긋한 깻잎을 산더미처럼 썰어 준비했어. 모든 준비는 순식간에 끝났지. 난 가장 큰 웍을 불에 올렸어. 가스레인지에 불꽃을 최대로 끌어올렸지. 웍이 벌겋게 달아오르자 기름을 둘렀어.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탄 같았지. 먼저 양파와 대파를 쏟아부었어.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운 향이 터져나오며 내 코를 찔렀지. 향이 올라오자마자 꼼장어를 넣고 센 불에서 순식간에 볶아냈어. 꼼장어가 하얗게 익으며 탱글탱글하게 오그라들었지. 바로 그때 만들어둔 양념장을 들이부었어. 촤악! 양념이 뜨거운 웍에 닿아 매캐하고도 황홀한 연기를 피워 올렸어. 가게 안은 순식간에 강력한 에너지로 가득 찼지. 난 격렬하게 웍을 흔들었어. 불꽃이 웍을 집어삼킬 듯 춤을 췄지. 이건 요리가 아니었어. 일종의 의식이었지. 잠든 생명을 깨우는 불이 제사. 마지막으로 향긋한 깻잎을 넣고 불을 끄자 접시에 담을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한 요리가 완성되었어. 근데 내 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다른 한편에서는 뚝배기에 계란을 풀고 있었지. 이글거리는 꼼장어에 불을 잠재워줄 부드러운 안식처. 폭탄처럼 부풀어 오른 계란찜이 완성되자 비로소 오늘의 메뉴가 모두 준비되었지. 난 뜨겁게 달군 철판 접시에 꼼장어 볶음을 그대로 옮겨 담았어. 지글지글 마지막까지 식지 않는 열기를 품은 채.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을 함께 내놓았지. 오늘의 메뉴 나왔소. 지쳐서 눈을 감고 있던 택배기사가 음식 냄새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는 철판 위에서 끓고 있는 붉은 요리를 멍하니 바라봤지.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강타하는 압도적인 비주얼과 냄새. 그는 젓가락으로 꼼장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 느낌표. 정신이 번쩍 드는 매운맛. 뒤이어 씹을수록 쫄깃하고 오독거리는 꼼장어의 독특한 식감. 그의 동공이 커졌지. 그는 땀을 비 오듯 쏟아내며 꼼장어를 입으로 가져가기 시작했어. 힘들다는 생각도 서럽다는 생각도 사라졌지. 오직 눈앞에 강렬한 맛과 버리는 사투만이 존재할 뿐이었어. 그건 식사가 아니었지. 일종의 급유 행위였어. 하루 종일 소모해버린 육체의 에너지를 매운맛과 단백질 덩어리로 강제로 채워넣는 과정. 땀을 쏟아낼수록 오히려 몸 안에서는 새로운 힘이 차오르는 기묘한 감각. 부드러운 계란찜은 불타는 입안을 달래주는 유일한 휴식처였지. 철판이 바닥을 보일 때쯤 남자는 흠뻑 젖은 얼굴로 수저를 내려놓았어. 그는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 축 처졌던 어깨는 펴졌고 풀려있던 눈에는 다시 안광이 서렸어. 꺼져가던 그의 엔진이 꼼장어 볶음이라는 연료를 만나 다시 시동이 걸린 거야. 제30화 새로운 목적의식. 남자는 젖은 우돛을 펄럭이며 열기를 식혔어. 그는 물을 한 컵 단숨에 비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지. 계산대 앞에 선 그의 모습은 가게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 무기력한 남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 하, 진짜 살겠다. 남자는 계산을 하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지. 고맙습니다. 진짜 이게 필요했어요. 그의 감사 인사에는 감상적인 미사여구가 없었어. 오직 고된 노동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채워준 이에 대한 순수한 사실로서의 감사만이 담겨 있었지. 그는 허리를 한번 펴고는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어. 내일 또다시 반복될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갈 힘을 얻은 거겠지. 남자가 떠난 뒤 난 가게 안에 남은 매캐하고도 고소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 그리고 텅 빈 철판 접시를 바라봤지. 내 뇌리에는 옥선 할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어. 그 귀한 손 헛되이 쓰지 말게. 이제야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를 알 것 같았지. 내 요리는 단순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이 아니었어. 오늘 밤처럼 몸이 아픈 사람들의 땀을 쏟아내게 만들 수도 있었던 거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의 노동을 감당할 힘을 주는 것. 난 깨달았어. 이 도시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건설 노동자.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모두가 외면하는 공간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 이 도시의 엔진을 돌리고 있었지. 그리고 그들의 엔진이 꺼져갈 때 그들을 위한 충전소는 어디에도 없었어. 내 가게, 술이다. 이곳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작은 충전소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슬픔에 빠진 영혼을 위한 안식처이자 고된 노동에 지친 육체를 위한 급유소. 이 새로운 깨달음은 이전의 어떤 각성보다도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옥선 할머니에게 받았던 장인으로서의 인정과는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이고 단단한 자부심이 내 안에서 차올랐지. 이건 누군가의 슬픔에 기생하는 능력이 아니었어. 사람을 살리는 힘이었지. 그날 이후로 내가 새벽 시장에 나가는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전에는 내 손이 이끄는 대로 멍하니 따라갔다면 이제는 내 의지가 먼저 움직였지. 난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보며 이걸 먹고 힘을 낼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 이 재료들이 어떤 지친 어깨를 다시 펴게 해줄까? 어떤 꺼져가는 엔진에 기름을 부어줄까? 난 더 이상 내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게 됐어. 오히려 기다려졌지.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어떤 고단한 삶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 내 손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난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내 두 손을 내려다봤어. 흉터투성이의 볼품없는 손. 하지만 이제 난 알았지. 이 손은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이라는 것을. 난 가게에 불을 껐어. 어둠 속에서 난 처음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 내일 아침 난 다시 이 문을 열 거야. 그리고 지친 누군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을 지필 준비를 할 거야. 그것이 나의 새로운 목적의식이 되었으니까.